3회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차 세 번째 시간 같은 경우에는 국제무역 그리고 외부효과 공공재 파트를 다 정리하겠습니다. 국제무역 파트가 이제 맨큐에선 9장에 나와 있는데, 수출을 하는 원리와 수입을 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스몰 이코노미라는 가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스몰 이코노미를 이제 한국어로 얘기를 하자면, 굳이 표현을 하자면 소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국과 소국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국제경제학에서 대국하고 소국을 나누는 구분점이 뭐냐면, 어떠한 경제가 세계 경제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를 따라서 대국과 소국으로 나눕니다. 미국과 같이 세계 경제 시장에 상당하게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시장은 대국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시장을 소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국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한 번 더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가격이 또 세계 변수에 영향을 줘가지고 세계 가격이 또 변하게 돼요. 그러한 효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편하게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소국이라는 가정을 하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을 텐데, 자, 그 나라에서 균형점이 여기고, 거기에 균형의 가격은 P스타일 거고요, 균형 거래량은 Q스타일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그 국가에서 수출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국가에서의 균형되어 있는 가격보다 전 세계 시장의 가격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런 걸 월드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 가격보다 그 국가의 가격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게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보다 더 싸게 생산해낼 줄 아니까. 자, 이러한 경우 균형점이 어디로 변하게 되냐면 여기로 변하게 되고요. 왜냐하면은 세계가 이제 무역하다 보면, 이제 여기가 만약에 A국이라면 A 국가에서 생산하고 있던 생산자들이 세계 가격이 지금 P2스타까지 올라갔는데 왜 자국에서 P스타에 꼭 팔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 그렇기 때문에 자국에서의 가격도 P스타, 2스타까지 올라갈 거고요. 그러니까 세계화 무역을 시작해서 월드 프라이스, 그러니까 요 가격을 이제 만나게 되면 자국에 있던 가격도 올리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국민들은 요만큼밖에 구매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 월드 프라이스에서는 사람들이 요만큼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잘못 말했어요. 자, 자국에서 요만큼 지금 구매를 하는 거고, 근데 생산자들은 요만큼 더 생산할 의향이 있는 거죠, 이 가격에서는. 왜냐면 여기까지는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 양만큼은 어떻게 하겠어요? 수출을 하겠죠. 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 가격, 자, 개방을 하면 시장 가격이,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 가격이 국내 시장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수출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당연히 개방을 하게 되면 모든 국가의 시장의 가격이 이 전 세계 균형 가격으로 다 동일하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가격에는 소비자들이 요만큼밖에 수요를 안 할 거고요, 이 가격에 공급자들이 요만큼 공급을 해야 될 건데 요만큼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
이제 개방 후에는 요만큼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생산자 잉여가 요만큼이지 않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변하죠. 왜죠? 생산자는 원래 아까 최저 가격제 같은 경우 그런 거 보면은 요만큼 지금 원래 요만큼 지금 막 후생 손실 발생해야 되는데 왜 요만큼까지 후생이 다 생산자께 되지? 왜냐하면은 여기까지 물건을 생산해 내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냥 단순히 여기서 국내에서 소비를 하고 이걸 수출해서 팔 뿐이지 생산은 여기까지는 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 전체에 해당하는 요 양을 다 생산자가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소비자 잉여고 여기가 이제 생산자 잉여가 될 거예요. 자, 반면에 그 국가가 수입을 한다라는 거는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전 세계 시장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는 그 낮은 가격에 생산을 해낼 수 없었었는데 수입을 하면서 그 낮은 가격으로 수입량을 그 자국의 시장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렇더라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래 균형점이 여기였고요. 이제 새롭게 형성된 균형은 여기죠. 그러니까 자국에서 형성된 새로운 균형은 수출은 여기고요. 수입은 여기겠죠. 지금 이 가격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그 국가에서 피스타에서 거래를 해가지고 요만큼 지금 생산을 해내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전세계 시장 무역을 하면서 시장을 열었고 전세계 시장의 가격은 피스투스타만큼 원래 국내 가격보다 낮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을 해낼 수가 없겠죠. 그 나라 자국의 생산력으로는. 그렇더라면 이제 새롭게 형성된 여 가격에서 자국의 기업은 요만큼만 생산을 해내는 거고요. 요만큼은 수입을 하는 거죠. 수입을 해서 요만큼 소비자들이 더 구매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얘의 생산자 잉여는 자국의 생산자 잉여는 이것밖에 안 될 거고요.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까지 내가 구매를 하니까 저 싼 가격에 요만큼이 전체가 다 소비자 잉여가 될 겁니다. 자, 이게 다예요. 수출을 하는 원리와 수입을 하는 원리가 근본적으로 자국의 시장 가격보다 낮고 높고 그걸로 따라서 수출하고 수입을 한다. 네,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관세와 수입 쿼터제인데 관세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일종의 세금이니까. 근데 수입 쿼터제는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수입 쿼터제는 저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크게 무방합니다.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경제 원론을 공부하는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일단 먼저 관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관세는 누가 매겨요? 수입국이 그 재화에 대해서 수입하는 그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국이어야 되고요. 그 말은 월드 프라이스, 즉 전 세계 시장 가격이
전 세계 시장 가격이 본인 국내의 균형 가격보다는 낮아야겠죠. 그래야 수입을 할 테니까. 자, 그런데 조금 더 밑으로 그려보고, 관세는 이 물건 가격에 더 붙이는 것이 관세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월드 프라이스였다면 월드 프라이스에 관세를 붙이는 거죠. 수입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기존의 원래 균형은 여기였고요. 그쵸? 원래 균형은 여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생긴 균형은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 균형이 새로운 균형이었죠. 그래서 요만큼 국내 생산이었고 요만큼 수입이었어요. 그쵸? 자, 그런데 변화된 지점을 한번 살펴보면, 관세를 더 붙이게 되면 이제 새로운 시장 가격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P스타였다가 P2스타였다가 P2스타에 T1을 부과시킨 거죠. 저 가격이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는 국내 생산이 더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는 원인이 여기서 지금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시장 가격이 전 세계 시장 가격으로 돌아가게 될 거고요. 거기 이제 수렴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자국의 생산 능력이 부족하면은 자국의 산업이 위태로운 순간이 올 수가 있거든요.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자국의 생산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수입은 줄겠죠. 누가 저 가격에 팔겠어요. 원래 아직도 시장 가격은 여 가격인 거예요. 그런데 금액만큼만, T1만큼 그 국가에선 더 붙여서 파는 거죠. 새롭게 생긴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됩니다. 그쵸? 원래는 요 밑에까지 가는 거였는데 이제는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잉여는 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은 기존엔 요만큼이나 살 수 있었는데 그것보다 적게 살 테니까, 그리고 가격도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국내의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이 되겠죠. 기존보다 늘어날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수입하는 양이 저만큼이니까 저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수입하는 양이 요만큼이죠. 이제 새롭게 수입하는 양이 요만큼이죠. 그쵸? 자, 그리고 지금 요만큼이 얼마예요? 세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네모난 상자만큼 요만큼 지금 수입량이고 요만큼이 세금이니까 정부가 들고 가는 텍스 레비뉴가 되겠죠. 자, 그런데도 지금 못 들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 여기랑 여기가 지금 아무도 못 들고 가요. 정부도 생산자도 소비자도 못 들고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후생손실,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관세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관세의 효과, 그리고 우리가 관세까지 하면서 어떠한 걸 느낄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를 배우고 나서 최저가격제, 최고가격제, 그게 이제 가격상한제, 가격하한제고요. 조세, 그 다음에 관세까지 배웠는데 지금
여기서 느껴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시장은 시장으로 완벽해요. 놀랍겠지만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시장이 존재하고 거기서 균형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 냅두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한 정부의 정책들을 시행하게 되면, 특히 이런 관세나 혹은 세금이나 혹은 가격상한제나 가격 하한제 같은 그런 제도들을 정부가 시행하게 되면 그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균형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어긋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엔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수익 쿼터제는 본인들이 필기하고 싶으면 필기하고 필기하기 싫으면 필기 안 해도 돼요. 수익 쿼터제는 어떤 게 수익 쿼터제냐면, 원래 균형은 여기였죠. 원래 처음에 균형은 여기였죠. 그리고 수입을 하게 되면 원래 처음 균형은 여기였고요. 수입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새로운 균형점이 되겠죠. 그 자국에서. 자, 그런데 원래 수입만 하게 되면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는 그러한 구간은 요만큼만 생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만큼 수입을 하겠죠. 그런데 수입 쿼터제는 수입의 양을 조절하겠다라는 거예요. 쿼터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 말은 공급 곡선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우리가 그려본다면 요만큼 국내에서 생산하고 요만큼 쿼터를 지정해서 저만큼만 수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만큼만. 그 나라의 이제 최종 균형 지점은 어느 지점인가요? 수입 쿼터제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수입 못하는 거죠. 이제는 여기서 소비자 잉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밖에 거래를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그 정부가. 물론 시장 가격은 계속 여기고요. 그리고 그 자국의 생산은 계속 그대로니까 요만큼 생산자 잉여 그대로 원래 수입했던 양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정부는 어떠한 수입도 못 들고 가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요만큼 후생 손실을 앓게 됩니다. 낳게 되죠. 궁극적으로. 요만큼 원래 거래할 수 있었는데 거래를 못 하다 보니 후생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자, 사실 수익 쿼터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개념은 아닙니다. 경제 원론 수준에서 상당히 고급적인 그런 개념이고, 그것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공부한다면 관세를 한 번 더 정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무역 파트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효과는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 지점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보상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uncompensated. 그러니까 보통 경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거죠. 경제적 인센티브의 다른 말이 뭔 줄 아세요?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그러니까 암묵적 비용이 적어야 나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할 건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거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암묵적 비용이 낮다라는 말은, 그 말인 즉슨 내가 그 선택을 함에 따른 인센티브가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잘 흘러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외부 효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어는 안 읽겠지만 궁극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임팩트를 미치게 되는데, 그 임팩트가 경제적인 그런 충격이에요. 그런 특히 후생적인 그런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임팩트를 줬는데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그것이 외부 효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러한 외부 효과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외부 불경제, 그래서 negative externalities
에서 생산 측면에서의 외부 불경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 경제, 긍정적 외부 효과에서의 소비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료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래프가 4개 그릴 자료가 있겠지만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랑 여기에다가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negative externalities, 그러니까 부정적 외부 효과가 외부 불경제고요. positive externalities, 그것이 이제 긍정적 외부 효과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외부 경제라고도 불립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생산 측면이니까 공급곡선을 한번 2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곡선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걷다가 명칭을 공급곡선이라고 한번 써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사적인 MC예요. 얘는 뭐냐면 사회적 MC예요. 자, MC는 한 개 비용이고요. 자, 왜 이 둘을 구분했냐? 특히 생산 측면에서 부정적 외부 효과에 포함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환경오염 같은 게 있습니다. 환경오염 같은 경우 내가 환경오염을 한다 해서 실제적으로 나한테 조세라든지 세금이라든지 혹은 뭐 부정적인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죠. 그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환경오염은 사회적으로는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배기가스 배출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큰 비용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임팩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많이 생산해내는 게 장땡이거든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급곡선을 이렇게 2개로 그린 건데, 하나는 생산자 측면에서 개인의 MC, 프라이베이트 MC를 그린 거고요. 하나는 사회 전체의 MC, 소셜 MC를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의 균형은 어디서 잡혀요? 위에서 잡힐까요? 아래에서 잡힐까요? 아래에서 잡힙니다. 여기가 균형이에요. 왜? 실제로 생산을 해내는 양은 요 양이니까. 실제로 생산해내는 양은 요 양이고, 그리고 실제로 수요하는 양은 요 양이기 때문에 얘네 둘의 만나는 지점인 요 지점에서 결국엔 시장의 균형은 발생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균형은 요 위점이죠. 이 다시가 될 건데, 시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양은 Q스타인데 시장에서 바람직한 생산량을 Q 다시라는 거예요. Q 다시보다 Q스타가 훨씬 더 많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P 다시 이런 식으로 되죠. 사실 뭐 가격보다는 생산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생기는 MC가 지금 위쪽에 존재하는 거죠. 좌측에 존재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배출하고 있는 게 배기가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 배기가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산해내면 생산해낼수록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안 좋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비용 자체는 올라가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PMC보다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좌측에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외부 불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시장에서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생산량보다 시장에서 현재 균형 상태로 있는 생산량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일단 중요하고요. 반대로 외부 경제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비 측면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SMB, 여기가 이제 PMB가 될 거고요. 여기를 이제 MC를 놓고 한번 그려본다면, 자,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PMB와 MC가 만나는 요 지점에서 균형은 발생할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바람직한 균형은 여기입니다. 자, 그래프는 일단 그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자, 외부 경제는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이펙트를 낳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교육이라든지 혹은 뭐 실제 경제학 그런 입문서 같은 걸 보면 그냥 길가의 화단에 꽃을 가꾸게 되면 꽃을 가꾸는 사람은 어떠한 보상을 받지 않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분명 얻는 효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을 뭐 꾸준히 계속 시키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그런 인프라, 사회적인 그런 네트워크 같은 건 훨씬 더 크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예상했던 그런 편익보다는 훨씬 더 사회 전체적인 파이로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 MC, MB보다 소셜 MB가 훨씬 더 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경우 Q스타가 Q-보다 작죠. 나한테 어떤 행동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행동을 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낳는다고 해서 내가 그걸 보상받아요? 보상받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사회 전체의 효용을 다 얻지 못해요, 개인이. 그래서 이 둘이 분간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적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생산량보다는, 거래량보다는, 소비되고 있는 양보다는 그 시장에서 바람직하게 거래되고 있는 양, 소비량보다는 적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부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끝냈고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외부 효과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외부 효과는 internalizing the externalities, 그러니까 외부 효과를 내재화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환경 오염을 개인적인 비용과 사회적인 비용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사회적인 비용을 개인한테 다 전가를 시키면 궁극적으로 SMC가 PMC가 되지 않겠어? 얘도 마찬가지로 사회가 얻고 있는 이런 모든 효용을 다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이거를 PMB로 만들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외부 효과의 내재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그 아까 처음에 했던 배기가스 배출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정책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규제하는 방법, 외부 효과의 내부화 방법, 그 다음에 코제 정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A와 B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하는 겁니다.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는 government에서 앞으로 G라는 약자를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직접 규제를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기가 어려워요. 세금하고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인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것처럼 얘도 이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배기가스 배출을 그냥 단순하게 딱 예를 들어서 100이었는데 100이었던 배기가스를 80만큼만 줄여라 라고 딱 얘기하는 게 오히려 후생적으로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생산량 감축이 훨씬 더 많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 20만큼 줄이는 것에 대한 그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든지,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규제는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피구세와 보조금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오염 배출권 거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구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 T1만큼만 세금을 부과해요. 다른 색을 써볼까요? 여기서 T1만큼만 세금을 부과해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형식이 만들어지죠. SMC가 PMC가 돼버리죠. 이렇게 되면 사실 제가 이거는 이제 하기 전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원래 외부 효과는 요거는 이제 좀 많이 깊게 들어간 개념이어서 요만큼의 데드웨일 로스를 가지게 되어요. 왜냐하면은 시장에서는 원래 요만큼만 원하고 있는데 요만큼까지 생산을 해내고, 그런데 그때의 비용이 요만큼이 더 들기 때문에 요만큼 해서 하여튼 그 데드웨일 로스가 발생을 하는데, 발생해요. 그냥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발생하는데 만약에 세금을 부과시킨다면 데드웨이트 로스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시장으로 더 온전한 정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이 바라는 지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고세나 피고 보조금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염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정부가 전체 시장에서 얼마만큼 오염을 배출할지를 딱 정하는 거야. 100만큼 너희들 다 배출해. 그러면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이 어떻게 분배가 돼가지고 뭐 30, 30, 30씩 이렇게 가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많이 배출, 대기업일수록 많이 갖고 중소기업일수록 좀 적게 갖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건 분배하는 방식은 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분배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얘는 40만큼만 배출하고 얘네들은 30, 50 이런 식으로 배출을 해요. 그러면은 얘는 배출권을 5개를 더 사고, 얘는 배출권을 10개를 팔고, 그럼 얘는 5개를 다 사고, 뭐 얘는 이제 그러면은 좀 감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30까지만 배출을 할 수 있으니까 한 10만큼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정리를 할게요. 다시 이거 좀 복잡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오염권 배출이 정부에서 100만큼만 배출해. 그래서 얘네들한테 배출권을 얘는 이만큼만 할당을 해줬어요. 근데 실제 A는 40만큼만 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30만큼 배출을 하고 C도 30만큼만 배출을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10만큼 배출을 안 하죠. 그러면은 이 10만큼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배출을 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자유롭게 팔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5만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보다 5개만큼 더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얘네들한테 배출권을 팔면 돼요. 그럼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양은 똑같이 100인데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가지고 배출권을 사고 팔면서 그런 후생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정책이 오염 배출권 거래 제도입니다. 자세한 건 맹큐를 좀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뭐 기본적인 논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그 재화를 만드는데 확실한 프라이빗 MC와 그 사회의 소셜 MC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면 피고세 혹은 피고 보조금을 부과하는 게 편하죠. 용이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딱 틀어맞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 그냥 수량 규제를 일단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염 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얘네 둘 다 똑같은 결론을 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코지의 정리인데, 코지의 정리는 개인끼리 외부 효과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층간소음이 대표적인 이 코지의 정리의 예시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층간소음을 3층에 사는 사람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2층에 사는 사람이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야,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앞으로 층간소음 내지 마 라고 이렇게 딱 협약을 맺는, 이런 게 이제 코지의 정리인데, 정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안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거래 비용이 매우 적거나 없으면 시장 기능에 의해 외부 효과가 당사자 간의 거래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정리가 코지의 정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층간소음이 누가 딱 발생하고 층간소음을 안 듣고 싶은 그런 권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거래 비용이 거의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층간소음, 3층에 사는 사람이 층간소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MB가 100인데 2층에 사는 사람이 그거를 얻는 비용이 50만큼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50보다는 다르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2층에 가서
2층 사는 사람이 3층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을 120만큼 줄 테니까 앞으로 층간소음 내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3층에 사는 사람은 층간소음을 내면서 만들어내는 나의 한계 편익이 100이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120만큼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나의 한계 편익보다 지금 내가 얻는 보상이 훨씬 더 크죠. 궁극적으로 외부 효과가 보상이 없어서 외부 불경제, 외부 경제 같은 게 발생하는 건데 지금 보상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적 주체들끼리. 그랬을 때 지금 120만큼 준다 라고 한다면 그래 줘 라고 하면서 협상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층간소음 안 낼게 라고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코제 정리입니다만, 코제 정리가 가지고 있는 맹점은 거래 비용이 없을 수가 있냐, 그런 맹점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게 대기오염처럼 협상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각각이 느끼고 있는 편익이라든지 각각이 느끼고 있는 그런 비용이 모두 다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하기는 어려워져요. 그러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공재를 이제 끝으로 오늘 강의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 공공재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2x2 그래프를 그리고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2x2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각각에 해당되는 그런 재화들에 대해서 일단 살펴봐야 돼요. 일단은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데, 배제성의 개념은 쉽게 표현하자면 생산자 입장에서 너 돈 냈어? 그럼 너 써. 돈 안 냈어? 그럼 쓰지 마 라는 개념이 배제성입니다. 정말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개념이 배제성이에요. 돈을 내가 어떤 재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출을 했다, 경제적인 지출을 했으면 사용할 수 있고 경제적인 지출을 하지 않았으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의 배제성이고요. 그와 반대로 비배제성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그런 지불을 하든 말든 간에 그 재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비배제성인 거죠. 자, 반면에 경합성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어떤 재화를 구매를 하면은 다른 소비자가 그 재화를 구매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요. 그럼 그 물건은 못 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뭐 음료수 게토레이 한 병을 샀다 쳐요. 그 뒤에 있는, 그러니까 자, 게토레이 한 병을 샀어요. 자, 마트에는 거기는 제가 한 게토레이 병이 한 10병 정도 있는데, 내가 그 10병 중에 한 병을 샀으면 그 한 병을 다른 사람이 또 사진 못하죠. 나머지 9병을 살 수 있어도 내가 만약에 구매했으면 다른 사람은 내가 구매한 이 한 병에 대해서는 구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경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매를 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를 했는데, 구매를 했으면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구매하지 못하는 거를 이제 경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경합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구매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화들이 이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비경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배제적이고 경합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이러한 재화가 사적재,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재화가 모두 다 사적재입니다. 돈 내고 사용하는 모든 재화, 거의 대부분의 재화. 마트에 있는 재화들은 다 돈 내고 줘야 살 수 있고요. 돈 내고 내가 그걸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은, 그러니까 그 구매한 물건의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같이 소비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적재 같은 경우 대부분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런 재화들이 사적재가 될 거고요. 클럽재부터 할까요? 클럽재는 돈을 내야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못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케이블 TV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 또 유료 고속도로 같은 게 또 대표적인 예시죠. 내가 돈을 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돈을 낸다고 해서 내가 그거 못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못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똑같은 회선들을 쓸 수는 있는데 쓸 수 있죠. 그쵸? 대신 요금을 지불해야만 쓸 수 있는 거죠. 요금을 지불해야만 쓸 수 있는 개념이 배제성이고, 이러한 제한들이 보통 클럽제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쓰면 남들은 못 쓰는데 돈을 안 내도 써도 되는 이러한 걸 공유자원이라고 해요. 공유자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목초지나 뭐 기본적인 그런 자연들이 대표적으로 다 공유자원일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알겠지만, 책을 좀만 읽어봤다면 아는 그런 상식이지만, 공유자원 같은 경우에는 공유지의 비극 같은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내가 그 재화를 소비하면 분명 나한테 효용을 가져다 주는데, 그리고 내가 그걸 사용을 하면은 남들은 못 써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어떤 상황이에요? 무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원 같은 경우 공유지의 비극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그런 것도 공유지의 비극이죠. 그 중국 어선들이 한국 해협에 들어와 가지고 막 가져가는 게 일종의 공유지의 비극 같은 거죠. 내가 먼저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이러한 재화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가 공공재라고 하는 건 좀 웃기고요. 정확하게는 이러한 재화들을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퍼블릭 굿즈, 공공재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경찰 행정 혹은 군사 행정 같은 경우, 아니면은 뭐 정부 시스템 혹은 SOC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경우, 혹은 뭐 문화 체육 시설, 그런 거는 일반 기업들이 가지고서 그것을 일반 시민들한테, 소비자층한테 전달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 수익성이 너무 없으니까. 수익성이 없다라는 게 여기죠. 왜냐면 돈을 안 내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재화들은. 그런데 내가 그러한 걸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못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내가 그 경기장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경기장 못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공원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못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찰의 그런 서비스라든지 소방 서비스라든지 군대 치안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재화들이 공공재에 포함이 됩니다. 경찰 서비스, 치안 서비스, 소방 서비스, 그다음에 뭐 사회 간접 자본,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공공재에 포함이 되고요. 공공재는 요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제성의 의미와 경합성의 의미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아마 요쪽 파트는 쉽게 끝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조금 강의가 길었는데, 오늘 탄력성부터 해서 수혜 가학 탄력성 진행했고요. 그리고 잉여 파트 들어와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진행했고, 가격 상하한제, 조세, 그리고 국제무역 파트에서 관세와 수익 쿼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와 공공재까지 했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주제를 많이 다뤄서 조금 여러분들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이쪽 부분까지는 혼자서 맨큐를 좀 읽으면서 정리를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저의 강의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략하게 좀 맹점들, 포인트들을 헷갈릴 만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드디어 이제 생산자 이론에 들어갑니다. 사실 이 베이너믹스, Principle of Economics가 존재하는 원인이죠. 이 생산자 이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소비자 이론까지 정확하게 남은 이제 5회차 정도 남았는데 5회차 동안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이제 생산자 이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